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이제 발달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이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각각의 발달 단계의 특징과 발달 과업 및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그 단계마다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아기 먼저 살펴볼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태뇌 발달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슬라이드로 다시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뇌 발달 우리가 흔히 태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아기 시기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이 태뇌에서의 발달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세 단계로 태뇌에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배종기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거든요. 결합하는 순간부터 두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자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수정란이 자궁벽에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 2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배종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실은 이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착상이 아직 되지 않고 착상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전혀 지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실은 착상이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안전하게 자궁벽에 착상하는 것과 달리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궁 경부라든지 난소, 난관과 같은 곳에 착상하는 것을 우리가 자궁의 임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건 배종기는 이렇게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시기를 의미하고요. 자, 이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해서 이제 8주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배아기라고 합니다. 자, 배아기는요. 이제 아이들이 자궁벽에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이 태내에서 잘 발달할 수 있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체에서의 장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모라든지 육모막, 이렇게 뽀송뽀송한 털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착상한 세포 주변으로 이렇게 양수가 채워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육모나 육모막 혹은 양수와 같은 것들은 안전하게 이제 요 태아가 배아가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뱃속에서 이 아이가, 이 아기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먹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의 모체와 연결되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탯줄입니다. 자,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유아에서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는 시기가 배아기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안전한 요로 속에서 이제 이 아기가 뭔가 자라야겠죠. 자, 어떻게 자라냐면 이 시기에는 요 수정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정란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자, 한 부분은 여기는 외배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중배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내배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어진 요렇게 세포가 이제 각각의 요렇게 쪼개어진 부분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배엽을 통해서는 이러한 것들, 우리를 겉을 싸고 있는 거, 피부라든지 손톱, 발톱, 머리카락, 신경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외배엽을 통해서 분화되어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배엽에서는 골격, 뼈, 근육, 그다음에 순환계, 배설기관 이런 것들이 중배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배엽을 통해서는 이제 이런 소화기관, 호흡기와 같은 저 우리 몸 안속에 있는 것들이 내배엽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배아기 시기는 안전하게 착상이 되어서 안전한 보호막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신체의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기 시기에 뭔가 문제는 이후에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착상해서 8 주니까 대략 한 6주 사이의 기간입니다. 자 아까는 엄밀히 말하면 한 2 달이죠. 그렇죠. 임신 2 달간의 이 기간 동안은 굉장히 모체가 뭐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뭐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 이러한 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고 그것의 문제는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배종기 이렇게 여기까지는 배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기형이 될 수 있는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고러한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주 이후에 이제 보통 대략 40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까지 기의 기간을 엄밀히 말해서 태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아기는 8 주에서 출생에 이르는 시기를 태아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미 앞서 배아기 시기에 모든 기관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시기예요. 실제로 성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능을 하는 시기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인다거나 호흡기가 작동을 한다거나 배설기관이 작동을 한다거나와 같은 이제 고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가 태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아기들이 뱃속에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있을 때 어때요? 반응을 하는 이제 고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애들이 "태동을 한다. 발로 찼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해요. 신체 기관들이 기능을 하니까 외부 자극에 반응, 운동을 하는 이제 고러한 것들을 느끼는 거죠. 자 20주 이후부터는 더욱더 활발하게 아이들이 뱃속에서 움직여요. 자 보통 대략 28 주가 되면 출산 가능합니다. 자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28 주, 26 주에서 28주 요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우리가 쪼끔 아직은 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미숙아 혹은 조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인제 엄마가 바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터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이 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태내에서 이제 아이들이 28 주를 넘어서면서 발달하는 거는 이제 애들이 뽀동뽀동 살이 찌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뽀동뽀동 살이 쪄야 되는 이유는 즉 지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방의 역할은 태내의 온도를 그러니까 우리 인제 체내 온도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조사나 혹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지방층 발달이 되지 않은 채로 태어났어요. 물론 면역력도 굉장히 약한 채로 태어납니다. 음. 자 그러기 때문에 온도 조절 이 체온 조절을 스스로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큐베이터에서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자 대략 한 2.3 킬로가 이상이 되면은 인큐베이터 양육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제 아기들이 36주 이후에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아기들이 머리를 아래로 향합니다. 자궁으로 향하여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이 아기들은 우리가 흔히 영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출생에서부터 2 세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아기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머리가 커요. 가슴둘레보다 머리가 커서 깜짝 놀라는 그런 엄마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생후 1 개월이 지나면 이제 머리가 쪼끔 줄어들면서 이제 가슴이 더 커지는 이제 그러고 사람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이제 모습을 쪼끔 갖추기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렇게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더 크다. 그리고 대략 영아들이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2.4 에서 4.5 정도라고 하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3.5 킬로 그다음에 키 같은 경우에는 45 센티에서 55 센티가 인제 정상 범주에 속하는데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는 한 52-3 센티 정도가 인제 평균치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아기 시기에는 주로 아이들이 뭐 해요? 대부분 누워서 자요 처음에. 그죠? 뭐 10 시간, 14 시간, 16 시간을 잠을 잡니다. 깨면은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일과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1년 거의 한 생후 1년 동안의 시기 동안에 한 6 개월 정도는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면은 되게 막 키도 크고 뭐 살도 찌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시기는요. 영아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급성장을 해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체의 제1의 성장 급등기를 우리가 영아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2의 신체 성장 급등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청소년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는 신체 성장을 두 번에 거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영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아이들이 생후 1 년이 되면은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키보다 2 배가 돼요. 그래서 한 50% 정도가 자란다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가 되면은 보통 한 곱하기 3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2 배가 되고 몸무게가 3 배가 되는 요런 거는 우리 인생에서는 없는 시기잖아요. 영아기만 가능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를 신체 성장의 급등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제 영아기 발달을 할 때 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반사 운동을 한다. 영아기는 반사 운동을 하는 시기다." 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반사 운동을 하는 시기는 영아기 시기 동안의 한 달 시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한 달의 시기를 우리가 보통 신생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생아다." 이제 요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생아다." 그래서 "신생아기다."라고 해서 어떤 책은 신생아기를 따로 분류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신생아기의 생리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신생아기를 지나서의 영아기 본격적인 영아기 시기의 생리적인 특징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인제 고런 생리적인 특징까지는 우리가 인제 여기선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반사 운동과 관련해서는 쪼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에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흔히 우리가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이다. 자극이 왔을 때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뇌 우리가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는 어디에서 그 행동을 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뇌에서 하는 거죠. 그 뇌의 어느 영역에서 대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뇌에 여러분들 머리에 호두와 같이 쪼글쪼글쪼글한 요게 대뇌 피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두처럼 생겼잖아요. 자 태어나서의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아이들이 아직 대뇌 피질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뇌가 쪼글쪼글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뇌가 쪼글쪼글해지려면은 많은 경험과 자극을 많이 받았을 때 대뇌가 쪼글쪼글해지면서 대뇌 피질이 잘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생아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생아기 동안에 하는 모든 행동은 뇌에서 그 행동을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생아기와 엄밀히 말해서 영아기에는 요런 것들이 굉장히 구분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신생아기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반사적인 행동을 해요. 흔히 여러분들 그런 말 엄마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냇짓을 한다." 즉 배냇짓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했었던 행동이에요. 딴다거나 삼킨다거나 뭐 이렇게 놀란다거나 뭐 움직인다거나와 같은 이제 고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행동들을 그대로 태어나서 대뇌가 발달하지 않아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 자 요거를 우리가 반사 운동, 반사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사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반사 운동이 필요한 이유 아기들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반사 행동을 못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생존하지 못해요. 빨아먹는다거나 젖을 찾는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삼킨다거나와 같은 이런 건 다 반사 행동이에요. 신생아기 한 달 동안 하는 거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굶어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이 낯선 세상에 태어나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 운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반사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반사 운동이 있고요. 생존과는 무관한 반사 운동이 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반사 운동을 우리가 흔히 생존 반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깜빡인다거나 쪽쪽 빤다거나 꿀꺽 삼킨다거나 근원 반사라고 하는 건 찾는 반사예요. 뭘 찾을까요? 젖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1 초도 안 된 1 초는 됐겠죠? 1 초밖에 안 된 아기를 엄마 가슴에 얹어 놓으면 아기가 뭐 합니까? 엄마 젖 찾아가요. 이게 바로 반사예요. 태어나서 1 초밖에 안 된 애가 뭘 대뇌 기능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젖 찾아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를 반사적으로 아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이런 기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자, 이게 생존 반사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원시 반사라는 게 있어요. 원시 반사는 반사 행동이긴 하는데 생존과는 좀 무관한 반사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무관하니까 이러한 생존 반사들은 이제 대뇌 기능이 발달해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요런 원시 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뇌 피질이 발달하면서 뭔가 이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사라져요. 그런데 요런 반사들이 의식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남아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실은 얘네들이 보통 6 개월 이후가 되면은 다 없어지는 반사 반응들이거든요. 근데도 남아 있다. '이 아이의 발달 상태가 쪼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 대뇌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 반사의 대표적인 건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수영 반사가 있어요. 애기들 수영 안 배운 애기들 물에 이렇게 뚝 놓으면은 물속에서 눈 뜨고 수영합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아기들 절대 수영 못 해요. 빠져 죽어요. 자, 모로 반사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후루룩 하고 놀라는 거. 바빈스키 반사는 발가락 간질간질하면은 쫙 피는 거. 이게 바빈스키 반사예요. 자, 요런 것들을 일정 시점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인제 아이들의 행동은 인제 대뇌 피질이 발달하면서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사 반응을 주로 한다. 그래서 빨기 반사, 무조건 빤다, 젖 찾는다. 모로 반사, 아까 큰 소리 들었을 때 쫙 피는 거. 그다음에 걷는 반사도 하고 쥐는 반사 이런 거 하는 거. 바빈스키 반사, 요거는 간질간질하면 부채처럼 발바닥 쫙 피는 거, 이런 걸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주로 3 번의 모로 반사, 걷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사라져요, 일정 기간이 되면. 그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사라지지 않는 요런 것들은 다 생존, 주기 반사 이런 건 생존을 위한 반사예요. 걷기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아이들이 대뇌가 발달하면서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걷게 되는 거죠. 음. 자, 영아기 시기에 인제 신체 발달, 운동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운동 발달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는 건 아마 대근육 발달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대근육 발달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목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가슴 배가 발달하고 여기 인제 엉덩이 이런 데가 발달하고 무릎, 다리 순서로 이렇게 순서가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 개월에는 턱을 들고 2 개월에는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 이렇게 들어요. 가슴이 들면 인제 '아, 우리 애기 좀 있으면 뒤집겠구나.' 그래서 3 개월에는 몸을 뒤집고 그다음에 4 개월쯤 되면 받쳐주면 앉아요. 그다음에 보통 9 개월쯤 되면 붙잡고 걸어요. 자, 그래서 9 개월쯤 된 아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구의 시대다. 왜 가구의 시대냐? 가구 붙잡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붙잡고 걷는 행동들을 굉장히 9 개월부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12 개월 즉 첫 돌이죠. 그때 되면 아이들이 혼자 걷죠. 12 개월을 전후로 하여서 그다음에 16 개월 이후에는 손을 잡고 계단도 올라요. 그다음에 24 개월쯤 되면은 인제 아이들이 혼자 계단 오르내리는 거, 달리는 거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은 발달의 이정표, 시간표에 따라서 누구든 이런 순서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우리의 몸의 기능이 발달을 하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발달의 저기 뭐죠? 개념 배울 때 배운 내용이 뭘까요? 성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작 능력, 즉 달리 말하면 소근육 발달입니다. 자, 소근육 발달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뭔가 이 나의 소근육 발달 어떻게 중심에서 말초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손가락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개월쯤 되면은 몸을 그러니까 물건에 인제 손을 막 뻗쳐요. 자, 이 4 개월에 물건에 손을 뻗칠 시기에 아이들이 내 앞에 있는 딸랑이를 막 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 이게 외부에 요런 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아는 게 우리 감각운동기의 무슨 단계에 해당하죠? 그렇죠. 2차 순환 반응기예요. 뭔가 외부에 손을 뻗쳐서 물건을 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 4 개월, 5 개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는 6 개월이나 7-8 개월쯤 되면은 물건 잡아요. 즉 손바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 그전까지는 손을 그냥 무조건 쓸 수 있으면 이제 6-7 개월쯤 되면은 손바닥으로 뭔가 힘이 쥐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정교한 소근육의 발달은 손가락을 쓸 수 있는 게 소근육의 발달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손가락을 쓸 수 있는 거 엄지손가락, 보통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까지 쓸 수 있거든요, 영아기 시기에는. 그게 그것까지 되려면은 12 달, 즉 생후 1 년쯤은 되어야지 손가락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때부터는 아이들이 인제 손으로 막 손가락으로 짚잖아요. 이제 요런 행동들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작 능력들이 영아기 동안에 발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아기 시기에는 인지 발달하죠. 여러분들 영아기 시기에 인지 발달 단계를 뭐라고 하죠? 감각 운동기라고 했습니다. 자, 감각 운동기가 뜻이 뭐예요? 아이들은 아직 머릿속으로 사고 인지라고 하는 거, 지각, 인지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의 사고 과정을 의미합니다. 뭔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이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영아기 동안은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서 부딪혀 보고 그래서 알아나가는 단계를 우리가 영아기의 인지 발달 감각 운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감각이라는 게 뭘까요? 감각. 감각은 우리의 감각 기관이 뭐가 있어요? 시각, 촉각, 시각, 그다음에 후각, 그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촉각,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특히 후각, 미각 이런 거 청각 이거는 신생아 때부터 계속 발달합니다. 구분해요, 어느 정도. 자, 촉각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엄마 소리, 응 아빠 소리, 이거는 따가워, 이거는 맛있어 뭐 이런 거 아는 게 바로 이제 요렇게 감각 기관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감각이라 그래요. 감각. 네. 이렇게 받아들여진 자극을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아는 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지각이 발달하는 거죠. '아 이게 이거구나. 엄마 소리구나. 이거는 뜨겁구나. 이거는 맛이 없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 이게 지각이에요. 지각의 발달이 바로 곧 인지 발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각 발달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깊이를 지각하는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요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가 인제 이렇게 밑으로 쭉 낭떠러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인제 유리로 되어 있어요. 실은 아이들이 가도 안전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생후 인제 6 개월 이전의 아이들은요. 그냥 막 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런데 생후 6 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여기에 인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여기에 보면은 뚝 떨어진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막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춰요. 왜? 밑으로 떨어지면 "아이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아 깊이를 지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깊이를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제 이 감각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본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야, 아이야."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이들이 막 침대에서 막 와요. 어렸을 때는 막 와 갖고 퉁퉁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안 와요. 침대 끝에서 자기 내려 달라고 막 엄마를 붙들고 막 울고 막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 깊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깊이에 대한 지각 실험 이 바로 요런 실험이고요. 대체로 아이들이 이 깊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후 6 개월 미려 보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지각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요러한 것들이 인제 지각의 발달 중에 하나다. 자, 많은 아이들이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그러한 감각이 굉장히 신생아기 때부터 계속 많이 발달을 하는데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 시각은 어
대략 인제 생후 1 년이 돼도 우리가 보통 뭐 1.0의 시각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3 개월, 4 개월, 뭐 5 개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뿌옇게 사람들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육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인제 그런 정도의 시각이 되는데 한 6 개월 무렵부터는 인제 어느 정도 눈, 코, 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고런 정도의 시각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물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고런 시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매번 이렇게 안아 주면서 젖을 먹이면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알 수 있는 가까이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고 정도로 영아기 때는 이제 시각이 고 정도까지만 발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는 뭐 소리의 크기라든지 높낮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엄마 소리인지 아빠 소리인지 그다음 냄새 뭐 맛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아기들이 구분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실험을 해요, 신생아들. 그랬을 때 젖냄새가 있는 꺼즈를 대면은 젖냄새가 그 꺼즈 엄마 젖 냄새가 나는 꺼즈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목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런 후각이라든지 미각 그다음에 엄마 젖에만 자꾸 반응을 하고 이런 미각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각이 굉장히 늦게 발달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영아기 시기 요건 앞서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영아기 시기에는 대상 영소성의 개념이 인제 발달해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아기의 말, 후렴 즉 거의 한 두 돌에 가까워지면은 이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확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상 영속성은 그거잖아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게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영아기 시기 동안은 실은 이제 아직 대상 영속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에서 인제 뭐가 사라지면은 금방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쳐다보지 않아요. 인제 그러다가 점점 발달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의 한 영아기의 마지막 무렵쯤 거의 2 세가 되면은 내가 눈에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어떤 거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저게 있었는데. 아 저게 여기에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뭐가 가능해지는 걸까요? 사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 있었지?' 하고 이불을 이렇게 이불을 요렇게 열어서 이렇게 비켜서 물건을 찾고 요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 대상 영속성 개념이 확립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눈에서 안 보였던 물체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상 형사성의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빨리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깍공.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깍공 놀이 같은 거. 이제 요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대상 영속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언어 발달 이제 신체 인지 발달까지 했어요. 그럼 언어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언어가 발달하는 거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대략 한 8 개월까지는 언어 이전 시기예요. 즉 이게 언어가 안 되는 거죠. 소리는 내나 그게 말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기는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랬을 때 그 언어 이전의 시기가 8 개월까지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보통 대략 3 살, 4살 즉 유아기죠. 유아기까지의 시기 동안에 아이들은 언어를 발달시켜 나갑니다. 자 언어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고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까지가 언어 발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내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아기들은 뭐다? 울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아기들 궁뎅이 땅 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뭐 해요? 기도가 팍 열리면서 "응."
하고 엥 하고 소리는 울어요. 태어나자마자 한 대 맞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땅 하고 치면서 아이가 놀란 충격으로 인제 기도가 열리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만약 그때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못 내요. 그럼 인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옳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울음을 낸다라고 하는 건 소리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생후 한 달을 우리가 아까 무슨 기라 그랬어요? 신생아기라 그랬죠. 생후 한 달 동안의 이 기간은 아이들이 울어요. 아 막 계속 울어요.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울어요. 우리가 흔히 이때 울음을 뭐라고 하냐? 이유도 없고 왜 우는지도 몰라요. 배고파서 우는 건지 그냥 우는 거예요. 반사적인 울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리가 나는구나예요. 어. 자 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울 때는 여러분들 배고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심심해서 우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우는 거예요. 자 이런 분화되지 않은 울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1 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신생아기를 벗어나요. 그러면은 반사적인 것들이 인제 좀 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1 개월 신생아기 이후부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의 울음은 뭔가 이유가 있는 울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화된 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애들이 울어요. 자 요런 울음소리를 내고요. 중요한 거는 민감한 엄마는 애기들이 왜 우는지 울음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고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파서 우는데 밥만 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는 거 언어 발달의 시작이다. 그다음에 언어 발달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옹알이. 자 옹알이가 뭐예요 여러분? 옹알옹알 이런 게 옹알이에요 여러분. 그 왜 옹알이는 음성놀이다. 영아에게 일종의 음성놀이다. 노는 거예요. 언어 연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옹알옹알 막 이래요. 아이들 보통 한 3 개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엄청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옹알옹알옹알 거려요.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거나 할 때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인제 "아." 막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옹알이 하는 아기를 보면 아우 너무 예쁘니까 우리 아기 밥 먹었어요. 기분이 좋아요."라고 반응을 하죠. 자 옹알이는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발달하기 위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놀이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옹알이를 통해서 부모는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느냐? 첫 번째 일단 재밌다. 애기들이 놀이니까. 엄마가 반응하면 할수록 더 애들이 계속 옹알옹알거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아 우리 엄마 나한테 너무 잘해 주네.' 엄마하고 뭐를 맺을까요? 애착. 자 세 번째 옹알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여기 썼네. 언어 연습이다. 자 애기들이 보는 거죠. 엄마들이 이제 자기가 옹알이한 거에 대해서 엄마가 막 반응을 해요. 그러면 애기들이 느껴요. 뭐라고 느껴요? '아 이 소리가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써야 되는 말소리구나.' 자 뭐를 습득하는 거죠? 옹알이를 통해서? 모국어. 모국어를 습득하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옹알이입니다. 그래서 옹알이를 하는 동안에 엄마들은 아이들이랑 이런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수다쟁이 엄마가 말을 잘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제 옹알이는 진짜 의미 없는 소리야 막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옹알이가 어느 정도 인제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요. "아 아 아."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옹알옹알 소리를 내다가 스스로 내가 낸 소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소리 모방이에요. "아 아 이런 소리를 내요. 실제로 말소리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런 소리를 내요. 자 이게 자기 소리를 모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8 개월쯤 되면은 이제 남의 소리를 모방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소리와 타인 소리 구분해요. 내가 내는 소리와 엄마가 내는 소리를 구분하고 타인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시기가 돼요. 엄마가 이제 옹알이를 하면서 그러죠. 애가 막 소리를 내요. 그러면 "마, 마." 막 이런 소리를 이제 내요. 그러면 엄마가 뭐 "아, 아, 아." 이런 소리를 내면 인제 엄마가 그러죠. "어 그래? 응. 엄마? 엄마 해 봐. 엄마, 맘마." 막 이렇게 반응을 계속 해 줘요. 그러면 애기들이 엄마가 내는 소리를 따라서 "마, 마, 빠, 빠." 막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바로 반향음 시기라고 해요. 자, 남의 소리를 듣고 남의 소리를 따라서 그대로 내는 거를 통해서 언어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자, 마, 빠. 보통 이제 미음, 비읍, 피읍 소리가 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발달해요. 마, 빠, 파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남의 소리를 반영한 음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인제 언어를 배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까지가 보통 이제 "언어 이전의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가 돼요. 이제 8 개월이 지나고 보통 대략 12 개월쯤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 빠른 아이들은 "음마, 음마." 이렇게 얘기하죠. "음마, 맘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2 개월에서 뭐 15 개월, 16 개월쯤 되면 이렇게 보통 엄마, 맘마, 빠빠와 같이 단어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런 언어 발달과 인제 언어 발달, 인지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정서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서가 뭔가요? 정서가. 정서는 어떤 자극이 오죠? 그럼 일어나는 변화예요. 어떤 변화예요? 뭐 갑자기 막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혈압이 막 올라간다거나 두근두근두근해진다거나 와 같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찡그린다거나 미소를 짓는다거나와 같은, 즉 외부 자극에 대해서의 나의 반응, 생리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기분이 좋으면은 뭐 웃음을 웃는다거나 엄마가 이렇게 막 뭐라고 막 안아 주고 그러면 좋아서 미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아이가 하면서 놀래하면서 막 울음을 운다거나 찡그린다거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게 정서예요. 자, 그러면 영아기 시기에 정서는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히 양육자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어요. 찡그려요. 미소를 지어요. 는 걸 통해서 이 아이를 아기를 돌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 시기에 정서는 요러한 기능을 한다. 돌보는 거를 보살피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정서라고 하는 거는 발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화되고 발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나는 정서는 딱 하나,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흥분. 흥분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생후 한 3 개월, 대략 3 개월 사이 동안에 좋다, 나쁘다, 똥 싸면 싫고 배부르면 좋고 하는 요러한 정서로, 요렇게 쾌불쾌의 정서로 나눠져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쾌라고 하는 정서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야지 엄마하고의 애정이라고 하는 애착을 맺을 수 있는 요런 애정이라고 하는 긍정적 정서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대부분이요 불쾌, 싫어하는 정서를 통해서 요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정서가 분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노, 화가 나는 거. 내 욕구가 안 들어줬을 때 아이들이 화나서 울잖아요. 그다음에 공포, 무서움. 엄마가 없어져서 무서워요. 나 전혀 낯선 사람이 나를 안으려 그래. 무서워. 이런 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런 정서들로 분화된다. 그다음에 18 개월쯤 되면은 이제 질투, 요러한 정서들, 20 개월쯤 되면 기쁨, 요러한 정서들, 요렇게 정서는 요렇게 발달 과정에 따라서 점점점점 분화 발달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요러한 정서들의 발달에서 중요한 거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러한 정서들이 나타난다. 외부의 자극의 반응에 따라서 요러한 정서들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어린 시기에는 좀 더 이런 부정적 정서들이 먼저 발달한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 발달에서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 정서를 지금 느끼고 있어 할 때 그 정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뭘 보고 먼저 이해해요? 보통 아이들이 웃는 거는 그렇게 많이 처음부터 많이 웃진 않아요. 대부분 처음부터 우는 건 울음이에요. 울음을 통해서 '아 아이가 지금 어떻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이 생후 1 개월 동안에는 전혀 울음의 의미를 몰라요. 즉 분화되지 않은 울음을 울어요. 이제 그러다가 생후 1 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분화된 울음을 웁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배고픈지, 화가 나서 우는지, 어디가 아픈지, 엄마가 날 돌보지 않아서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배고플 때 울음은 어떤 울음이고 뭐 이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보통 인제 아플 때는 애들이 찡얼찡얼거린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울음. 배고플 때는 어 뭐 일정 기간보다 일정 기간 보인 뒤에 또 많이 나타난다. 울음을 일정 기간 동안 보인 뒤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배고플 때 글쎄 가장 많이 우는 울음은 이제 화가 났을 때 이럴 때 좀 아이들이 많이 울고 좌절했을 때 화났을 때 둘 다 비슷한 경우거든요. 이때는 정말 굉장히 큰 소리로 많이 울고 주로 인제 배고프거나 고통스럽고 아프거나 할 때는 약간 인제 찡얼찡얼거리는 인제 그런 울음들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울음이 약간 양상이 다르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울음과 또 달리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내보이는 또 수단이 웃는 거예요. 미소 짓고 웃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상태를 양육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울음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살피게 만들어요. '뭐가 문제지?' 하고 인제 엄마들이 이렇게 보살피게 한다면 이렇게 이제 웃는 것과 미소 짓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어 주고 이제 이러면은 엄마는 양육자는 굉장히 어때요? 아이들을 더 이렇게 막 애정을 가지고 돌볼 수 있게 그렇게 인제 관계가 촉진되면서 애착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소나 웃음은 부모와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자 물론 인제 맨 처음에 거의 초기에 한 달 동안의 모든 행동은 다 반사 행동이에요. 그래서 웃는 거 역시 별다른 의미 없이 반사적인 그러한 웃음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인제 접어들면은 사회적인 미소를 보인다 그래요. 사회적인 미소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에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뭔가 돌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엄마인지 아닌지 누군지는 모르나 사람이 뭔가 이렇게 와서 나를 돌보는 것 같으면 인제 사람을 보고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웃음을 짓는 거예요. 자 이게 사회적 미소예요. 자 그런데 애기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아무에게나 웃지 않아요. 누가 나타났을 때만 웃어요. 엄마가 나타났을 때만 웃어요. 혹은 아빠가 나타났을 때만 웃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선택적 미소라고 합니다. 선택적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이들이 구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적 미소를 보통 생후 3 개월 이상 즉 보통 대략 4 개월, 5 개월이에요. 그래서 요쯤이 되면 우리가 흔히 100 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100일 전에는 보통 사람이면은 누구에게나 반응을 해요. 하지만 100 일이 지나고 난 그즈음 무렵부터는 양육자에 대한 선택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에 대해서 자기를 돌보는 흔히 많이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미소를 보이는 이제 요러한 형태로 발달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선택적 미소를 통해서 이 엄마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촉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도 하고 인제 엄마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택적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불안하고 무서운 그러한 반응 이런 반응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낯가림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선택적 미소를 보이는 걸 통해서. 자 애착이라고 하는 거 영아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발달 과업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후 6 개월에서 8 개월이라고 하면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선택적 미소를 하는 시기예요. 양육자를 알아보고 양육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미소를 짓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 개월 특히나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6 개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양육자를 확실히 알아보고 양육자가 아닌 사람도 구분해요. 그러면서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안았을 때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반응, 흔히 낯가림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엄마하고의 애착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그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엄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지 인제 애착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고러한 시점이 되는 게 바로 한 6 에서 8 개월 사이가 이제 그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인제 엄마하고 주로 애착이 형성이 됐지만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 가족들 전반적으로 인제 애착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애착을 맺을 초기 단계에는 1대1 양육자하고의 애착이 먼저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애착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애착으로 확대되는 거는 그거는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애착 발달은 12 개월 우리가 애착은 그거예요. 생후 1년 동안 엄마하고 맺어야 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생후 1년 동안 엄마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절정에 달했다가 인제 18 개월쯤 되면은 엄마하고의 애착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러면 인제 다른 사람들로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뒤에서 나오는 낯가림 혹은 분리불안 이제 고러한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엄마하고의 애착 발달은 그 아이의 성격 발달뿐만이 아니라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인관계. 그쵸? 인간관계를 맺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울비 애착, 에인스워스 낯선 상황 실험할 때 고런 얘기했죠.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이 된다. 애착을 토대로. 자, 엄마하고의 좋은 애착 관계를 토대로 세상은 좋은 거야. "아니야. 엄마가 나랑 애착 관계 잘 못 맺었어. 세상은 나쁜 거야."라고 아이들은 요렇게 내적으로 작동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엄마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적 작동 모델이 좋다.'라고 맺어진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때요? 호감의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쉬우나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적 작동이 이렇게 X로 된 아기들은 다른 사람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뭔가 좀 불편한 존재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적 작동 모델의 형성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그런 선택적인 미소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인제 새로운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애착을 이렇게 형성하는 단계쯤이 되면은 대략 한 6 개월이거든요. 요쯤이 되면은 엄마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엄마하고 이제 애착이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불안한 반응을 보입니다. 운다거나와 같은. 그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불안해, 당황해해요. 그다음에 엄마하고 애착을 맺었던 사람하고 분리가 되는 거를 굉장히 아이들이 인제 극도로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즉 5-6 개월에서 5 개월에서 8 개월 사이에 애착자를 잘 알아보는 이 시기에 애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느끼는 불안감 뭐라 그래요? 이거를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혹은 이걸 낯가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동시에 엄마하고 분리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낯선 사람이 날 안았어요. 그 낯선 사람이 안 오니까 불안해. 낯가림이 왔어요. 이게 한 5 개월, 6 개월, 8 개월 이 시기에 되게 심해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엄마하고 이렇게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하고 분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바로 분리불안이에요. 자, 여러분 분리불안이요. 12 개월의 절정을 달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애착은 12 개월의 절정을 달하고 18 개월부터는 인제 여러 사람에게 확대돼요. 안정적으로 맺어져서 확대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애착을 맺어야 하는 그 시기 동안에 엄마하고의 분리되는 경험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2 개월 동안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하고의 분리를 경험했다면 정말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 맺어지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리 불안은 12 개월의 최고조를 달합니다. 그것이 인제 18 개월까지 가다가 18 개월 이후부터는 분리 불안이 많이 가라앉아요. 많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18개월 이후부터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도 애착 관계도 맺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개월 혹은 18개월 이전까지는 분리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다. 이제 18개월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살, 4살이 되면 엄마랑 헤어져도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 영어 이제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제 아이들이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슬플 땐 어떻고 화날 때 어떻게 표정 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물론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알아나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나가냐면 이런 거죠. 아, 되게 기분 좋아. 되게 만족스러워. 막 옹알이도 하는데 엄마가 날 웃으면서 막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 애기들은 '아 기분 좋을 때는 저렇게 웃는 거구나.' 누굴 보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표정을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 엄마 얼굴이에요. 자, 즉 엄마의 얼굴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교과서 혹은 참고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표정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 이게 바로 사회적 참조입니다. 즉 엄마는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고 모호한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누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다. 엄마나 혹은 아빠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구나.'를 아이들이 이해해 나가는 능력. 이게 바로 영아기 시기의 중요한 정서 이해 능력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참조다라고 합니다. 즉 사회적 참조는 즉 정서 능력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아는 그러한 능력 사회적 참조라고 합니다. 자. 자, 요런 내용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영아기 시기에 대표적인 사회적 발달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대략 2살 정도니까 우리 에릭슨 단계에 의하면 배변 훈련하는 시기죠. 그쵸? 그래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발달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시기는 학문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어떤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학문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대소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통해서 성격이 발달하기도 하고 폭발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격적인 성격. 그다음에 이 시기에 어떤 학문기에 어떤 배변 훈련 과정에서 엄마가 너무 강박적으로 했다면 아이들 역시 강박적인 성격이 발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이드의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성격들이 이런 식으로 발달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에릭슨에 의하면 이러한 배변 훈련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율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스스로 못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수치를 느끼는 요런 수치심이 발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아이들의 자율성 발달 그다음에 건강한 이런 성격이 아닌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한 부모의 배변 훈련에 뭐가 중요할까요? 배변 훈련에 임하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영학의 발달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 유아기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